다들 너무 모르시고 일단 안 가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인구 감소 그런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삼각형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는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이거 보고 감탄했다니까요. 사람이 다 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놀라시는 게 서울만 아파트가 오른다 생각하시는데 이런 집값이 되게 비쌉니다. 아파트들이. 수요가 있는 공급이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박사님은 전국에 안 밟아본 땅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그 중에 여기는 인구 소멸과 상관없이 무조건 잘 될 곳이다 생각하신 곳 있으실까요? 전국을 다니면서 언론을 보시면은 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얘기만 하는데 어떤 부분은 팩트가 있는 실체고 어떤 부분은 약간 과장? 속된 말로 우는 소리입니다. 더 많은 지원을 달란 얘기죠. 근데 그런 중에 갈 때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 책에 소개했던 충청남도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이죠. 지금 말씀드린 데들 보면은 경기도랑 붙어 있는 곳이죠. 청주나 천안, 아산은 땅으로 경기도와 붙어 있는 곳이고 당진, 서산은 바다를 통해서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른바 수도권에 넘치는 수요를 그릇처럼 받아들이면서 커지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충남, 충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거든요. 자체의 발전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그리고 학교도 많고 그리고 인력이 풍부하고 전기라든지 물이 풍부하다는 이런 요인이 있어서 원래 수도권에서 영업을 하던 공장들이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충남과 충북의 일부 지역들은 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주 얘기를 드리면은 얼마 전까지 조사했을 때 청주시의 인구가 85만 명이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보면 87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청주시의 터미널에 갔었는데 내리니까 전국에서 신생아가 제일 많이 태어나는 도시 충청북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인구 감소 그런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그거죠. 청주의 삼각형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 충청도와 경기도가 결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가를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청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살짝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다가 저 처음 찍은 곳이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그리고 청주의 대장주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인 지웰시티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복대동이라고 하죠. 여기는 KTX 오송역 주변이고요. 생명과학 단지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등이 있는 오창이죠. 이 삼각형이 청주의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는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말씀드린 공장들이 있어서 사람이 다 몰리고 있는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가장 추동력이 큰데요. 바로 얼마 전에 답사 갔다 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웰시티입니다. 청주의 대장주예요. 오늘 아침에 그 지역 젊은 분들 대화하는 창을 보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청주에서 어디가 살기 좋느냐라는 이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열몇 군데 뽑더라고요. 청주에서 외부로 관계가 많은 분들은 요 지역에 살거나 여기서 서울 가기 편하거든요. 또는 조금 알아가면 가경동이라고 터미널이 모여 있어요. 여기 사는 거고 청주나 그 충북에서만 일해 있는 분들은 여기 말고 완전 반대 방향 동남쪽으로 삽니다. 여기는 좀 공장이 많고 공기는 안 좋아요. 대신에 돈이 도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놀라시는 게 서울만 아파트가 오른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창원도 집값이 되게 비쌉니다. 아파트들이. 창원도 수요가 있는 공급이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공단 있잖아요. 청주도 그렇습니다. 10억을 찍는 아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다가 감탄을 한 거는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이 현대백화점이고 충북의 유일한 대형 백화점이죠. 이 바로 옆에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이 이천에 있고 청주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가 중요한데 이게 고압 송전탑입니다. 이거 서울에서는 전선 지중화해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고압 송전탑은 이른바 밀양 사태라고 하는데 마을 위로 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면 여러 가지로 전자파라든지 이게 나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전혀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공장들이 하이닉스도 그런데 옆에 자체적인 발전소를 짓는 추세예요. 전기를 못 끌어오니까. 그런데 이 청주는 대장주 바로 옆에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거. 이 공업시설과 함께 우리는 100만 찍는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감탄했다니까요. 청주는 이걸 끌어안았어요. 여기를 오히려 발전 동력으로 삼은 거예요. 청주뿐 아니라 음성, 진천, 혁신도시 있는 청주,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다 이 기세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화성, 평택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를 다들 너무 모르시고 일단 안 가보니까 가더라도 관광지만 가잖아요. 저기 대청호 가고 태안 안면도 가고 그러다 보면 간선도로들이 이런 데 스쳐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서울에서 주로 이제 촬영하시다 보니까 관심들이 여기만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놓쳐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 수요가 있는 공급들이라서 아파트도 그렇고 택지도 그렇고 한 번 정도 여행 가실 때 예를 들어 안면도 간다 할 때 간선만 가지 말고 한번 국도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당진 현대제철이 이런 게 얼마 큰지도 보고 사진 보여드릴게요. 안 가보면 모른다가 결론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LG 디스플레이는 파주로 갔지만
삼성은 한강을 넘어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뭐 취업 남방관계선이 뭐 평택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뭐 용인이다. 그건 이미 옛날 말이고요. 이미 천안 아산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와 있습니다. 경기도 특산품 반도체란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옛말이에요. 충북과 충남도 반도체를 만들고 후공정을 하는 거죠. 이 빨강 노랑은 뭐예요? 빨간색이 삼성전자, 노란색이 디스플레이. 이것들이 지금 KTX 천안 아산역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추동력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준수도권이라고 부르지만 제가 말하는 거로는 이제 대서울권의 이미 핵심 지역이다. 확장 강남이고 화성, 평택, 천안, 아산 얘기를 한 겁니다. 당진까지. 요 삼각형으로 2050년대까지 대규모 산단과 주거단지가 만들어진다.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 여기가 살아남아야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 이번 책의 주장입니다. 미래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지역을 상징하는 게 하나가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지금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죠? 블러 처리되어 있는. 여기 당진 현대제철인데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각종 자재 보관 창고예요. 근데 어디 뭐 화성 같죠? 이런 풍경이 당진에 펼쳐지고 있어요. 울산이나 여수, 광양 같은 풍경이 한국 제3의 산단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당진, 서산, 평택, 아산, 천안, 화성 쪽으로. 그리고 이게 옛날 바다입니다. 이게 섬이었어요. 다 덮은 거. 덮은 거죠. 이게 제 책 앞부분에 소개한 건데 원래 섬이었다가 여기를 개척단이 들어가서 간척을 했어요. 농장과 논과 염전을 만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많이 합니다. 전남이라든지 경남도. 바다였다가 펄이었다가 염전 농토로 멈추는데 인천부터 이 당진 서산까지는 그 다음 단계를 가요. 공단 부지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당진 현대제철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풍경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국 지도에 가려놔버리니까 이거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일관제철소가 있어요. 규모가 너무 큰데요? 그죠. 원래 이게 정주영 회장이 꿈이 제철소 갖는 거였거든요. 박태준 회장과의 경쟁 관계로. 그래서 1제철소가 포항이고 2를 어디로 만들 거냐로 갈등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70년대 말부터 이미 아산만이 걱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근데 이제 박태준 회장이 여수 광양에 있는 쪽으로.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 넘어온 다음에 이 아산만 쪽은 북한 위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광양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남해안 쪽은 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연합집안이라 이제 집안 다지기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게 광양제철소. 그러니까 남해안 쪽은 기본적으로 펄이 많아서 택지 개발할 때는 반드시 터다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부산의 녹산공단, 신호공단, 명지신도시처럼 집안치마이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 때. 근데 여기는 정주영 회장의 꿈을 이제 꺾인 거죠. 그러다가 한보철강이라고 들어와요. 그 음마아파트 지은 한보그룹. 그리고 수소비리라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국 현대사를 볼 때. 그 한보 정태수 회장이 수소비리를 일으키고 한보철강을 만든 다음에 그 운영을 잘못하면서 IMF가 터졌다는 게 그 학계의 정설 같은 겁니다. 이거는 꽤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그 무리한 사업 확장을 일으키다가 한보그룹이 몰락해버렸고 이걸 인수한 게 정주영의 현대그룹인 거예요. 결국 꿈을 이뤄서 여기에 한국 제3의 철강회사를 만든 거고 그걸 거점으로 삼아서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선 아까 보여드린 이 미래 삼각형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여기 지금 지도에 아산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죠. 글자. 여기는 현대차 인주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만들고 있는 하나의 공단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대기업이 다 내려왔네요. 70년대, 80년대부터 눈독을 들였고 결국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거죠. 이 계획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가면 박정희 대통령 때 수도를 옮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이 있으면 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구가. 지금 세종 자리에 원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천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여기를 택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점 찍어둔 곳이었는데. 예, 그때부터 이미 점 찍어서 오원철 경제수석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막판쯤에 박 대통령하고 정 회장하고 둘이 헬기 타고 이쪽으로 돌았대요. 한 바퀴. 여기에 정말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는 큰 대도시를 만들 거다. 공단을. 이 삼각형 안에 저 빨강색이랑 하늘색이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표현해 드렸지만 빨간 선은 신안산선과 서해선이죠. 신안산선 만들어지면 여기 화성중부터 여의도까지. 여기 화성이 뭡니까? 홍성에서 1시간이면 여의도 오는 거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문제지만 늦어도 2030년에는 운행 시작할 거예요. 충남 도청부터 여의도까지 1시간이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서울 도봉구 노원구에서 여의도 오는 시간하고 홍성 역 앞에 사는 역세권 사람이 여의도 오는 거와 똑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지리로 봤을 때는 그 면으로 볼 때 감각하고 다른 거죠. 요 옥색은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잘 아시죠? 네. 만성 정체. 많기는 곳.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더 지금 이 서해대교식으로 계획들이 있고 실현돼야 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서해선은 뭐냐? 일단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양부터 안산까지 일단 운행하고 있어요. 우선 운행하고 있고 여기가 화성이죠. 화성부터 대략 지금 충남 도청에 있는 예산 홍성, 백종원 선생의 예산
거기까지 열차가 쭉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해선이에요. 그리고 장안선하고 합류가 돼서 아마 이게 본선이 될 거고, 요게 이 지금 찍은 구간 있죠. 요 구간은 올해 운행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제가 지금 약간 대충 찍다 보니까 원래 일로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안산선은 이제 여의도 오는 게 목적이고 서해선은 이 서부적 관통이 목적인데,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서해선, 저도 요즘 잘 이용하고 있는데 안산의 원신안에서 끝나요. 여기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안산 갈 때 제가 고향 살고 있는데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걸렸거든요. 지금 거의 뭐 1시간이면 가요. 거의 시간 절반이 줄었어요. 획기적인 건데.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차량 기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조금 곤란합니다. 왜요? 왜냐면 이게 제가 지난해 2월에 찍었던 여기 왼쪽이 안산 원시역, 오른쪽이 차량 기지 가는 쪽이에요. 여기 다리를 놔야 되잖아요. 놓고 있는데 지난 2월, 이게 올해 7월 상황. 지지부진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건설회사 측은 48개월을 더 달라, 시간을. 그러면 거의 28년, 29년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반으로 애누리해달라, 20개월로. 그러면 26년 12월쯤 끝나요. 그 다음 해에 대선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아마 정부가 애누리한 것 같은데, 아마 건설회사의 요청대로 갈 것 같습니다. 철도공사는 원래 그래요. 늦어요. 그래서 아마 29년, 늦어도 29년쯤에는 완성이 되면, 그럼 여기에 차가 오고 신안산선과 서해선 열차가 같이 이제 사용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더 내려오면은 신안산선은 좀 지나가지고 화성시청에 있는 남양을 지나고 향남이라는 데로 옵니다. 여긴 향남은 제가 좀 자주 강조하는데 유명한 곳이라서. 화성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동탄만 주로 아십니다. 근데 최근에 화재가 났던 아리셀, 거기는 서쪽 화성이에요, 완전히.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화성은 동탄은 여기입니다. 동쪽 끝. 예, 아리셀은 여기 있어요. 거의 어촌과 염전이 있는 화성이에요. 화성이 넓다. 요즘 강조하는 거고 그렇고, 화성에 대한 제 기본 인상은 오히려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산 어촌이 뒤엉킨 곳이다라는, 거기서 오는 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많이 살고 있고, 이쪽 지역의 거점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시청에 있는 남양읍이고, 여기 위 동탄역이 역삼각형이에요. 아래쪽이 향남입니다. 여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제약단지가 있어요. 여기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아실 만한 게 다 있습니다. 대용파이브, 삼진제약, 삼천당, 여기 모여있는 게 그 제약단지가 있어서 신도시가 대규모로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까지 신안산선이 와요. 여의도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서해선도 오기 때문에 여기는 환승역이 돼요. 뭐 알만한 사람들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남에. 그럼 향남은 지금 분위기가 약간 어때요? 이른바 들썩들썩. 한번 대충 볼까요? 저도 뭐 찍은 게 있지만은, 여기 향남역이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아마 올해 개통하겠죠. 여기가 철도역이고, 여기 현재 완성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운전하는 중이에요, 열차. 왼쪽이 향남 1구역이고 1지구, 저 너머가 2지구고 저 너머에 제약단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하는 분하고 갔었는데 그분 보시기엔 좀 이제 시장이 좁다. 근데 여기는 산업 거점이자 주거 거점이라서 이쪽에서는, 여기하고 평택도 보면 여러분들이 지제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삼성전자에 있는 고덕신도시하고, 그것도 역시 동부고 경부선 따라 만들어진, 서부의 평택 거점은 안중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지금 뭐 바글바글 합니다. 가보면 기획부동산이 뭐 질비해요, 여기. 여기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서해선 안중역이 생겨요. 공사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 다 서쪽을 얘기를 하시네요? 서쪽, 지금 이번 핵심 서쪽이에요. 다 동쪽 얘기는 제가 지난번 답사책이었던 대서울에 계속 말씀을 쭉 드렸었고, 경부선과 고속선을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라인. 이번에는 서해선과 서해고속도로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경기 서남부 지역과 충남 북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보시죠. 여기 지금 아산만 국가산업단지가 보이죠. 여기가 아산 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여기가 기아 오토랜드 화성이라고, 여기는 이제 포승지구라고, 원정지구는 군사지역입니다. 그리고 포승지구는 여기 항구가 거대해요. 평택 당진항이라고. 여긴 부곡지구, 고대지구, 현대제철. 여기는 성문산단이라고, 요즘에 좀 이제 분양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그 더 넘어가면 이쪽은 서산 대산산단이라고 한국 3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구글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는 구글로 봐야 돼요. 한국의 팀맵 같은 걸 켜가지고는 이런 실체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정말 한국은 다 숨겨놔가지고 모든 거를. 아까 가려놨던 게 다 보이죠? 부곡, 고대, 어마어마하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런 택지지구들이 여기저기 부스포스 솟아나요. 당진 이쪽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오면은 하루가 멀다고 아파트가 부스포스 나온다고, 논밭 한가운데. 근데 이게 그냥 투기 분양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분양들인 거예요. 반세기 전에 강남 3구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여기가 강남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보면 논밭 한복판에 아파트가 막 지어지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저도 실제로 확인하고 있고, 전 개인 유튜브도 하니까 이쪽 분들이 증언을 하세요. 계속 바뀌고 있다, 지형이. 여기가 성문산단, 다 논밭이었다가 바뀐 것이고, 여기가 대산산단이에요. HD 현대오일, 석유화학단지, 현대중기, 롯데 MCC, 롯데케미칼 다 들어가 있죠. 하나토탈. 불과 2, 3년 전까지 한적한 어촌이었고, 그전에는 배로 움직이다가 인천으로 편리한 곳이었어요, 교통이. 그러다가 백길이 끊겨버리면서 오지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있다는 이런 벽해상전 상황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까지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진 않는다. 안산 시흥 같은 변화, 반월공단 같이 벽해상전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동안 멈췄다가 요즘 이 서남부의 삼각형 지역에서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다 라는 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서해선이 이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시점은 그러면 언제예요? 일단 철도적으로는 30년쯤에는 아마 운행될 겁니다. 늦어도.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도 필요한데 제2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게 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아마 30년대 중반 정도면 완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오기가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서울 사람 내려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분들에겐 중요한 거고. 경기 남부 사람들은 여기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러면 관광지 같은 것도 새로운 지역들이 부상할 겁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라 그러면 단독주택이었죠. 뾰족 지붕이 있고 정원이 넓다랗고 주차장이 있어서 비서가 차 몰고 들어오는. 지금도 장충동 이런 데잖아요. 삼성가의 부의 상징인 주택도 여전히 장충동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도권 전선 3호선 약수역, 동대입구역, 그리고 5호선 청구역 사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바둑판 모양이 보이죠. 여기가 일제 때 조성된 부촌입니다. 주택단지들이에요. 네모네모한데. 요 위쪽은 50년대 개발된 국민주택단지고 아래쪽은 평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경사가 심해요. 빈 땅을 찾다 보니까 여기 개발한 거고, 그리고 이쪽이 지금도 알아주는 분들이 살고 있는 부촌들이에요. 몇십억짜리 집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전히 전통적 부자들은 강남 아파트보다 강북에 단독에 삽니다. 여기 이태원 이런 데들 부촌들이잖아요. 외국 대사관 공간들이 있는, 여전히 부자들은 이런 데 삽니다. 주택이 더 좋아해요, 여전히. 그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이 있고 윗집 아랫집 신경 써야 돼요. 하기 귀찮죠, 그거. 근데 사람들 다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살고 싶냐고는 달라요. 그게 지금은 가장 편리한 주거니까 살겠다 하고는 다른 거죠. 여전히 사람들 살고 싶은 집 그리라고 그럴 때 주택을 많이 그립니다.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문화주택이라고 합니다. 서양문화로 따라간다. 양옥이죠.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1932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성냥개비 문화주택이라고, 아동이 성냥개비로 만든 건데 유럽 성 같은 뾰족뾰족한 집을 만든 거예요. 이런 느낌들. 부자들은 언덕 위에 이렇게 양지 바른 데 양옥을 지어 산다. 빈민들은 이렇게 움막지 같은 데 산다. 초가집에 산다, 이런 거죠. 이게 문화주택인 겁니다. 천국과 지옥. 문화주택은 천국인 거예요. 59년 4월 13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행운의 경품권. 당첨자에게는 문화주택을 드립니다. 건평 15평, 대지 56평. 이때 청약이라고 하면 굳이 비유하자면은 단독주택을 했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개념이 이때는 약했기 때문에 일본식 개념의 아파트는 2층짜리들입니다. 그리고 목조로 집 많이 지어요. 지금도 아파트라고 많이 해요. 한국이 생각하는 개념은 일본에서는 맨션이라 불러요. 요즘에 타워 맨션이라 부르는 일본의 그 개념들이 한국의 타워 필리스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게 문화주택의 개념인 겁니다. 뾰족 지붕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나가면 길이 있는 느낌. 요 개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북에서는 당연히 많이 지었고, 제가 봤던 서울의 문화주택 중에 제일 예뻤던 게 요건데, 강북구 수유동의 문화주택입니다. 요런 집이 조금씩 이제 외장을 바꿔가면서 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봤던 서울의 전체에 있는 반세기적 문화주택 중에 제일 예쁜 집이었어요, 요 집이. 근데 지금 가보면 요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부자집은 컸지만 요건 작더라도 정원을 만들고 갖추고 갖춘 집들인 거죠. 보면 장식도 제가 시민예술이라 부르는 동네 미장이들의 솜씨들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강남에 이식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강 남쪽의 지역을 개발할 때 당연히 처음부터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강북의 부의 기준으로서 단독주택을 깔고 싶어 했어요. 그게 4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40만 단지, 옛날 이제 경기도 시흥군의 개봉 60만 단지, 지금의 강남구 지역에 만들어진 영동시형 주택, 그리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지금 서초구 지역이죠. 방배동 이수단지.
이 4개 큰 덩어리들이 존재해요. 대한주택공사 20년사라는 책이 있는데 꽤 유명한 책이에요. 이런 걸 정리 잘 해놔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집을 쭉 보여줘요. 원래 이게 조선주택 영단이라고 하는 데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물레창작촌 아시죠? 그게 원래 물레동 영단주택이라 불러요. 조선주택 영단이 만들어서. 그게 보면은 상도동 영단주택, 물레 영단주택, 인천 상곡동 영단주택 이렇게 존재했거든요. 상도동은 한 채 남았고 상곡동은 채는 헐렸고 물레만 남아서 그게 약간 핫플레이스 된 게 물레창작촌입니다. 딱 기획단지잖아요. 이게 물레 영단주택이에요. 이 후손이 LH의 H인 거예요. 지금 하우징까지 오는 거예요. 대한주택공사를 거쳐서. 이게 43년인데 자기들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전쟁 지나고 나서 재건해야 되잖아요. 정릉 재건 희망주택, 불광동 국민주택, 우이동 국민주택, 불광 국민주택, 그리고 이게 서울시립대 돌아가신 박철수 선생이 주목한 한국 최초의 고급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 단지. 기와집 단지 있던 걸 싹 밀고 이렇게 Y자식으로, 지금도 여의도 같은 데 좀 남아있죠. 시범에. 그리고 놀이터 만들고. 한국 최초의 개념이에요. 다만 이거는 한동안 명명을 잊지 못하다가 70년대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뒤에도 계속해서 단독을 지어야 된다는 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한때 그래서 부모들 눈을 피해서 우리끼리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고층으로 올리고 엘리베이터 깔고 이러고 싶었는데 워낙 사회적 비난이 커가지고 집이 부족한데 주공이 고급을 짓느냐, 주공은 빨리 대량 공급해야지가 목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끊겼다가 나중에 부활합니다. 여기는 마포 삼성 아파트가 되죠. 그 뒤에도 북가자, 가련동 국민주택 이런 걸 지어갑니다. 그러다가 대단지를 만들어요. 화곡동 40만 단지, 개봉 60만 단지라는 걸 만듭니다. 요게 화곡 40만 단지예요. 개념도입니다. 요게 현재 지도에 맞춰보면 여기에요. 김포공항에 외국인 내렸는데 너무 횡가니까 좀 보기 그렇다. 그래서 좀 예쁜 집을 지어서 선전용으로 보여주자. 그 외국인들은 오면 내려서 하이웨이를 거쳐서 이걸 본 다음에 여기서 선유를 거쳐서 마포로 넘어가서 귀빈로를 거쳐서 강북으로 온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 화곡단지를 예쁘게 잘 만듭니다. 이게 지금의 화곡의 재건축들을 꿈꾸고 있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원래 목동단지라 그러면 이 북쪽을 말했어요. 모기동 이런데. 아직 목동 같은 거 없을 때 얘기죠. 여기는 물넘치던 지역이어가지고 사람 못 살던 곳이고 토목기술이 발전하면서 목동과 노원, 강남 같은 데가 주목을 받은 거죠. 이제는 연약지반 상수 침수를 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만든 게 여기 개봉 60만 단지인 겁니다. 이 블럭이고 이걸 만든 건 71년이에요. 이게 당시 개념으로는 다 강남입니다. 한강 남쪽이니까. 요 같은 시기에 만든 게 72년쯤 만든 게 요 강북 지역에 만든 영동 시형주택이고 그 뒤쯤 만든 게 방배 이수단지예요. 보면 대충 강남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으로는 강남은 아파트 너무 강한데 강남은 여전히 아파트가 주가 아니고 빌라 많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고급 주택 많잖아요. 그 흐름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최초 접근하기 쉬웠던 강남은 원래 영등포기 때문에 영등포 배후 지역인 강서나 개봉 이런 데 손댔던 거고, 이게 72년에 만든 개봉 60만 단지의 아주 오래된 집 중 하나입니다. 벽돌이죠. 이 안쪽에 집들이 조그맣죠. 대부분 이제 외형을 많이 바꿨거나 재개발해버리는 바람에 찾기가 어려운데, 이게 제가 확인한 아주 이른 시기에 개봉 단지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게 강남구 영동시형 주택이에요. 이게 조그매요. 22년 3월에 답사에서 있었거든요. 8월에 갔더니 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블록은 남아있는데 집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 영동시형 주택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축대는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영동시형 주택의 축대다. 가보면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청담동 57-11. 이게 지금 집이 헐렸기 때문에 도로 주소가 없죠. 가보면 꽤 급한 경사예요, 여기가. 이런 데 집 지은 거예요. 강남은 물넘치니까. 여기 다 현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남도 보면 이 시형주택이 있었던 데는 경사지에들이 만들어요. 도로가 딱 보면 비스듬하잖아요. 이런 데들이 뭐 몇 단지고 그렇습니다. 다. 8단지, 14단지 이런 데들이에요. 74년 뉴스입니다. 이렇게 단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택을 먼저 지었고 8단지 이런 식으로 청담동 이런 데다가, 그리고 이 아파트를 중간중간 집어넣고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강 북쪽 접하는 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제방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여전히 안쪽은 주택가 빌라촌이잖아요. 강남이 아파트촌만 있는 곳이라는 건 편견이다라는 거를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면 이런 배경에 있었던 거고, 주택을 먼저 지었던, 왜 여기 지었느냐? 상대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고지대에 주택을 지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파트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들어간 게 여의도 시범, 한강 맨션, 다 이게 백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반포에 물넘치던 반포천 한강 합류하는 지역에 지은 반포 주공,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그리고 강북에서는 중랑천변에 물넘치는 데인
노원 신시가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데 만들더라도 고지대에 주택을 지었는데 아파트를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는 과정을 거친 게 한국 20세기 후반에 주택 산 거죠. 이게 이제 토목 기술론 그렇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스파크가 필요했던 게 고급 주택이라고 하면 단독이었는데 아파트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하나는 71년에 일어난 광주 대단지 사건이죠. 원래 와우산이어서 와우 아파트인데 홍익대 있고 한 그 뒷산입니다. 요 근처였어요. 여기서 청와대 보이는 방향으로 각각 잘 보이시라고 다 산에서 그 방향으로 만들었어요. 다. 그래서 처음에 부하들이 그랬대요. 여기 위에 좀 만들지 않냐? 그랬더니 각각 잘 보여야지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있고 산 위에 철거민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밀고 정비했다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 원래 김현옥 시장이 부산시장이었는데 그때도 그걸 많이 했습니다. 산 중턱을 밀고 산복도로 깔고 지금 관광명소된, 그리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요. 시형 아파트들이 산에 많거든요. 그 개념을 서울에 가져온 거고. 근데 이게 붕괴됐잖아요. 이때 정책가들이 그런 걱정을 했어요. 빈민들을 모아놓으면 폭동이 난다라고. 사회 불온 세력이 된다. 근데 그게 일어난 게 이 와우 아파트에서 23km 떨어진 성남 구도심에서 일어난 광주 대단지 사건인 거죠. 서울 강북에 살던 철거민들을 10몇만 명을 지금 성남 구도심에 보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빼곡한 계획단지잖아요. 이것도 뭐냐면은 원래 부산에 가면 정책 이주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장 때 했던 거를 되풀이한 건데, 해운대 하면 바다가 떠오르시지만 바다가 없는 해운대가 있어요. 이게 해운대가 반여동이라고 산속에 빼곡하죠. 위에 올라가면 반송이라고 빼곡하죠. 이게 부산 구도심의 철거민들을 쭉 보낸 거예요. 이 개념을 서울에 가져와서 서울 철거민들을 서울내가 아니라 경기도로 보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좀 열받을 만한 게 선만 그어놓고는 집도 안 지어놓고는 알아서 할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복지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시민들한테 그 수익으로 두 번째를 또 짓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 강북에 가려면은 여기서 버스 타고 천도동 가서 강북에 가야 됐어요. 거의 2시간 거리를. 야만적인 거죠.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소문이 흉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난 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서울로 쳐들어가겠다라고. 어디까지 쳐들어갔냐면은 이제 임시 출장소 점령하고 경찰서 점령하고 이 고개까지 왔어요. 지금 가천대 근처까지. 여기서 서울시장이 막아야 되겠다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 독여요. 다 해주겠다. 사실 공장을 지어주겠다 했었거든요. 먹고 살 수 있게. 근데 공장도 안 지어주고, 그래서 성남시를 독립시켜주고, 여기 지금 보듯이 공단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독여주면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빈민을 모으면 안 되겠다. 특히 아파트에 빈민 모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이러면서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서 아파트라는 것을 고급 위주로 나가게 해야 되겠다. 중상층을 위한 주거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포 주공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한강맨션, 여의도 시범, 그리고 반포주공이죠. 이 지역에다가 삼각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고급 아파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강남은 이렇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영동 시형주택, 황무지에 주택만 있는 분위기. 이게 영동 시형주택의 풍경이에요. 황무지. 이게 지금 당진의 풍경 같은 거라는 거예요. 천안의 풍경이고 평택 화성의 풍경인 거예요. 그 지역들이 제2의 강남이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그랬다가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77년에 만들어진 이 지역에 대한 가장 오래된 5,000분의 1 지도예요. 그 전에 5만분의 1만 있었어요. 이제 총독부가 만든 5만분의 1을 4개 붙여가지고 1912년 지도를 지금 서울 지역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 하나를 만들었어요. 경성이죠, 옛날에. 오른쪽은 경기도 광주군, 왼쪽은 경기도 시흥군, 이쪽은 경기도 고양군, 양주군, 그리고 경기도 김포군이죠. 중간이 경성이고, 아직 영등포가 서울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경성에 들어오기 전. 시흥이잖아요. 그 여기는 과천군이고, 광주군이 지금 강남구가 되죠. 대충 서초구가 시흥군, 강남구 송파구가 광주군이에요. 이게 옛날 과천군 시절의 방배동 지역입니다. 보면 뻘이죠. 사당천 흐르고 있어요. 여기 동장리가 있고, 여기 물이 모이는 곳이고, 반포천하고 사당천이 만나죠. 그 과수원 좀 보이고, 포촌동이라고 보이고, 사당리 있고, 우면산, 방배당을 불렀나봐요, 이때는. 서초리, 하반포리, 상반포리 이렇게 보이죠. 다 포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당리 있고 봉천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빈 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서초구 개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시기 뉴스들을 보면은 워낙 단독주택 투기가 많다 보니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 전용지구로 묶는다라는 보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워낙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걸 누르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강남은 아파트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 누군가 집을 지켜야 됐습니다. 단독일 때는. 그런데 집을 문만 잠그면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그때부터 문화센터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학원 같은 게 번성하게 돼요. 방범 걱정을 덜어주면서 일을 크게 덜어줬어요. 이렇게 강남에서 선호하는 양식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온 과정을 보다 보면 강남 개발사 전체가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인구 감소는 팩트입니다.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몇 개 있는데 아마 안 될 거고, 인구 감소되면은 모든 도시가 다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집중이 되더라고요. 대서울권, 동남권, 중부권이다. 아직 중부권의 형성 중이다. 아직 미래를 알 수 없다. 그 동남권은 개별 도시들을 각각 인구가 준다, 는다, 우는 소리들을 하세요. 근데 이 지역은 특히 신냉전을 맞이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방위산업벨트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부터 사천, 진주, 순천, 고흥까지. 오히려 성장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개별 도시 인구가 준다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 권역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종종 드리곤 해요. 그리고 대서울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게 모든 지역이 늘 말씀드리지만 면적으로 다 골고루 산다는 게 아니라 교통망 따라서 집중될 거라는 거죠. 가늘고 길게. 그 끝은 춘천, 원주, 홍성 일부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제가 이렇게 6대 소권으로 묶었는데 대구는 좀 빼고 나머지 지역은 안타깝지만 발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실 거다. 정치인, 행정가, 언론인들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시민 레벨에서는 체감자 못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한 20, 30년이 지나야 정말 체감되게 시민 개개인 레벨에서 느끼실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미 상당히 늦을 거다. 하지만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언제나 한 발 뒤늦게 움직여가면서 그때그때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고, 전 지금 레벨에서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메가시티 행정 개편 얘기는 정치인분들과 행정가분들의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시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게 강남은 영원할 것인가 질문 많이 받았는데 참 계속 답변 드리고 있죠. 강남을 대체할 건 없을 거다.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강남 내에서의 재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성한 지도인데 이게 경부고속도로 고가도로 구간입니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쪼개고 있죠. 지난 총선 때 많은 사람들이 철도 도로 지하화 얘기를 했지만 당장 강남 한복판을 지나는 이 도로가 지하화가 안 돼 있어요. 지하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선을 둘러싸고 초록색 칠한 게 지금 산지입니다. 그리고 안 칠한 데가 평지, 그러니까 저습지,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풍수가 봤을 때 강남이 부가 모이는 곳이 말하는데 그 말짱은 거짓말이고요. 그랬으면 옛날부터 사람 살았겠죠. 이런데 다 사람 안 살았어요. 조금 마을만 좀 있고 말았고. 침수 지역이고, 이거를 극복한 거는 토목기술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이 양재천 쪽에 빈민촌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빈민촌 4개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철구민촌이 있었던 거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강남의 확장사다. 처음에는 강북하고 비슷하게 언덕 위에 물이 넘치지 않는, 그리고 강북과 문화적으로 연관이 깊은 강남구의 북부 지역에 영동 시형주택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는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제방 기능을 시켰죠. 점점 이 평지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실 주공 만들고, 방배 이수 만들고, 반포 주공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수도지구 택지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음마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평지에 있는 거예요. 압구정 현대나 영동 시형주택하고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 수도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강남구 내에서도 고지대가 아니라 평지지대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제 표현인 거죠. 이런 평지 지역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강남 고속터미널, 수서역, 롯데타워와 잠시 종합환승센터, 그리고 남부터미널역, 사당, 이수, 강남, 양재인 거죠. 이렇게 기능이 퍼져나가면서 제가 지금 표시한 동글동글 표시한 곳들은, 그리고 양재 시민해수비나 양재 화물터미널, 이쪽은 비단 강남만의 교통거점이 아니라 전국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점들로 지금 강남 3구의 핵심 기능들이 옮겨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거도, 고급 주거들이 따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강남구의 북부 지역 집값이 비쌌지만 요즘에는 반포 얘기하잖아요. 옛날엔 사람이 못 살았던 저습지에 지은 거예요. 영역지만에 지은 거고. 잠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중인 거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강남구의 북부에서 강남구의 남쪽이나 송파 서쪽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중이다. 강남의 근미래의 풍경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특히 수서가 중요한데, 전통적 강남구 사람들이 여기 강남 안 치거든요. 양천선 넘어져 수서 이런 거 강남 아니라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태북 태남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련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리고 한편으로 바로 송파구 문정지구랑 붙어 있어요. 사실상 강남구와 송파구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을 하고 있는데 코엑스하고 봉은사 사이에, 이거는 강남구만의 개발이 아니라
이 잠실지구랑 묶어서 개발하고 있는 마이스 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연동 개발이에요. 그래서 강남구의 미래 중에 하나는 송파구와의 연계에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 그러면서 GTX도 같이 봐야 되는 게 GTX A가 뭐냐? 결국은 코엑스와 킨텍스를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파, 강남, 그리고 일산, 운정 한 덩어리 묶겠다라는,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쉽게 만들겠다는 게 GTX의 기본 이념이기도 해서, 그렇게 봤을 때에도 이 코엑스 주변은 강남구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강남과 그 바깥의 한국을 이어주는 결절점으로서 기능을 할 거다. 근데 이거는 단독이 아니라 잠실과 같이 간다. 수서와 같이 가고. 박사님,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구 감소는 사실이고, 인구가 감소되면은 전체가 다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집중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서울권, 수도권과 그 주변 지역의 집중은 아마 심화될 거예요. 서울은 이제 물론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인구가 주로 1000만에서 꺾였어요. 그 넘치는 인구를, 서울에 살고 싶은데 못 사는 인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게 경기도라서 경기도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서울이 970만이가 그렇고 경기도가 1300만쯤 되는데, 그게 경기도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서울이 사람 살만한 주거를 잘 못 만들어내고 재건축을 추진을 못했고 층고 제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직 서울은 정책 변화와 개발 상황에 따라서는 인구가 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서울의 미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면, 기존의 서울이라 그러면 사대문, 영등포, 강남의 3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핵. 사대문 쪽에 도시의 복합 기능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제 관측이에요. 어느 정당이든 사대문 쪽은 야외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걸어다니고 아테네나 파리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이 기능을 빼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마포구와 용산구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같은 개념으로 이 마포 용산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마포 용산 여의도를 묶어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마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값만 보는 거고, 성동구가 저는 그런 복합 기능을 가져갈 거로 보진 않고, 복합 기능은 마포 용산 여의도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핵으로 재편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거 기능이 강화되는 거고, 이쪽은 복합 기능을 가져갈 거다. 강남과 함께. 서울 이핵론인 거고요. 이미 눈 밝은 사람들은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도권 보더라도 GTX, 이제 운정 서울역 A, 인천 송도 서울역 B 외에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 말씀드렸었어요. 이전부터. 실제로 A를 일부 개통했더니 역시나 드러났죠. 그거는 GTX 문제 자체가 너무 중복된 노선에 또 지은 게 있고, 그 지역들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노선들은 없는 지역에 만든 거라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개통한 수도부터 남쪽 구간은 철도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게 하나고, 하나는 철도역에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예요. 어쨌든 GTX와 A의 C가 현재 수원 안양 쪽에서 멈춥니다만, 현재 얘기가 평택 지제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죠. 연장을. 나아가서 천안 아산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지난 총선 때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근데 돈이 거의 10,000돈 사실 SRT 타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돈 중에 하나로서 일로 갈 때 이거 타고, 일로 갈 때 이거 타고, 아마 선택의 문제가 될 겁니다. GTX가 놓이면 무슨 천지개벽한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천지개벽하는 거는 여기서 대략 그리겠습니다. 요 대략 여기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대략 이제 송도 인천대 입구 쪽에서 여기까지, 요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A하고 B. 여기는 기존에 교통망이 불편했던 거를 신선, 새로 선을 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이미 다른 교통망들이 충분한 데에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기존의 철도망들을 공용하는, 같이 쓰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기대했던 효과가 미흡할 것이다. 요 라인은 지금 빠르면 올해 개통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B는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A는 할 것 같아요.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뭐 올해 내년 사이에 개통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운정인데 거의 GTX 하나 믿고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인데 여기 정확하게는 요 하나 믿고 지금 뭐 거의 10만 도시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향 일산 사는데 킨텍스역을 다음에 오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고향 가서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한테 아마 킨텍스역부터 서서 오게 될 거라고. 이미 운정에서 꽉 차올 거라고. 중요합니다. 이런 데들은 효과가 확실해요. 괜히 강남이나 이쪽에 떠들 게 아니에요. 이런 데가 중요한 거지. 그런 관점으로 소외선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없는데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도 있고, 그렇죠. 탄업단지도 받쳐주고. 그렇죠. 꿈이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죠, 대충. 대략 이 삼각형 지역. 여기는 꿈이 있는 거고, 미래의 삼각형. 네. 이 아래쪽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는 좀 앞으로 아쉬움이 클 거다. 인구가 폭증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한국 산업의 난방 한계선을 대략 이 태안반도, 이런 나라는 봅니다. 오,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거예요. 이걸 추동한 건 사실 삼성인 거죠. 그리고 이 라인까지는 대략 이제 산단들이 있고 내포 신도시가 있고 충남도청이 있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한다는 느낌의 전망이 있는 거고, 이 아래 지역은 전략을 좀 급진적으로 바꿔야 된다. 좀 더 관광에 매진하고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좀 전반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도 줄고 뭔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는 곳은 어디라고? 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언제나 가능성의 땅, 홍성 남부, 보령, 서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을 참 좋아합니다만 답사가로서 대략 어느 지역이냐면, 안면도 빼고 뭐 대략 이런 느낌인 거죠. 홍성 중에 서부 지역이 원래 여기가 원래 독립된 지역이었어요. 결성이라는 데예요. 이거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홍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홍주가 있었고 결성이 있었어요. 합쳐가지고 홍과 성을 합쳐서 홍성이 돼요. 동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홍성이고 왼쪽은 결성인 거예요. 어촌이고 옛날에 백길이 번성했을 때는 이제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동네입니다. 해상무역을 끊겨버리고 다 간척지 만들어버리고 철도교통이 들어오면서 쇠락해버린 곳입니다. 그게 하나. 그리고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보령입니다. 보령군 대천시였어요. 그러다가 도농통합을 한 건데 여기는 10만 인구가 꺾였고, 요게 이제 구도심이고요. 대천의 구도심. 여기에 점점 이제 시가지가 확장되게 보이시죠? 그렇죠. 너머에 뭔가 신도시 느낌이 좀 나죠. 시청을 끝에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개발하겠다는 의지겠죠. 근데 비어있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종축장이라고 소, 돼지, 닭 등의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AI, 조류독감이 날아와도 감염되지 않게 마련한 곳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발전이 멈추게 되죠. 게다가 그거를 더 시골로 빼면서 택지 개발을 종종 합니다. 이 아산만권 베이밸리라는 경기도와 충남의 공동 개발 계획도 평택과 천안 사이에 있던 종축장을 빼면서 생긴 공공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보령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명천지구라고 해요. 근데 잘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사람이 줄고 있어서. 그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갔던 명천지구 상황입니다. 비어있죠. 저 동쪽 끝쯤에 시청이 있어요. 제 뒷쯤이 구도심이고. 이게 이제 구도심의 모습. 1920년에 지어진 기와집인데, 이게 구도심은 역사가 오래된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천역에 내리시면은 또 터미널에 내리시면 이 근처에서 버스 타고 해수욕장 가시게 돼요. 근데 명천지구는 한참 떨어진 데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 터미널이던 데고, 옛날 장항선이 일로 지금 요 길인 대로 왔다가 선로를 개량해버리면서 이 주변에 이제 땅 위에 갑자기 배가 있는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보령 핵심의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군사도시이기도 해가지고 보령이 여러 가지, 대천 해수욕장에도 여전히 군시설들이 있어요. 군 휴양지라든지 사격장이라든지 있어서 여러 가지 발전의 제약이 있고요. 보령항 해수욕장 주변 아래쪽 이렇게 군시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 지역이 어떤 부분에서는 발전의 제약이기도 한 거고 땅끝임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특히 여기는 항공 관련 군시설들이다 보니까 고도 제한도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서천입니다. 서천은 정말 여러 차례 안타까웠는데, 처음은 한국 최초의 공업단지를 놓고 울산하고 싸웠다 졌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왔습니다. 커팅해서 했어요. 비인공단을 만들겠다. 이게 울산하고 같은 시기였어요. 이 커팅실을 했던 데가 이 앞바다예요. 여기가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공단을 못했잖아요. 사실 착공도 했고 철도 놓고 막 그러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분들 얘기가, 그랬으면 그냥 두지, 괜히 화력발전소 지었다고. 그래서 그 춘장대 소나무 다 밀어버리고 바다 망쳐버렸다고. 여기가 이제 마량리라고 하는 곳인데 요 근처입니다. 보면 뭔가 많이 가려있죠, 이것저것. 다 이게 발전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춘장대 해수욕장이라고 부르고요. 조금씩 복원하고 있어요. 소나무 숲을.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무슨 계획이었냐면, 이게 철도 못하고 만 거, 이런 게 막 사방에 버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그랬어요. 터널도 뚫었고 이런 계획들 세웠습니다. 도시 계획을 하고 이렇게 공단 만들고 대규모로 하겠다. 이게 1차 좌절. 2차 좌절은, 지금 장항은 유명하잖아요. 그 장항 재련소는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한국의 기간시설 같은 거라서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산 위에 울뚝 솟아있는 재련소 굴뚝이. 이게 신군산역에서 바라본 왼쪽이 군산이고 전북, 오른쪽이 장항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동백대교라고, 이거를 60년대부터 다리 놔주겠다고 놓고는 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50년간 방치됐다가 겨우 완성됐습니다. 사실 같은 상황권이거든요. 묶어서 개발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묶어서 군장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장대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80년대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군산지역 간척하고 위쪽 장항지역 간척해가지고 이제 군장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결국 위를 안 만들었어요. 아래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래만 있죠. 위도 원래 이만큼 만들었어야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항은 이 계획대로 날아가 버렸고, 원래 철도가 장항선이 뭡니까? 장항 가는 게 장항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항에서 안 끝나고 익산에서 끝나요. 사실 익산선이에요. 그래서 일로 가버려요. 시가지 가는 건 화물선인 거고, 오른쪽 가가지고 익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철도 빠지고 공장 계획 무산돼 버리고, 그리고 군산은 이렇게 실현됐고 국가산업단지, 이걸 알을 키우고 있는 게 새만금이에요. 장항이 가져갈 수 있었던 몫인 거죠. 이런 좌절들이 있는 겁니다. 서천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으로 쳐가지고 서천 판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우리가 아는 판교 말고 보시면 지금 왼쪽은 지금의 장항선 판교역.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지나갔어요. 옛날 장항선이. 그래서 옛날 판교 역전 마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른바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철도가 비껴와 버리니까 발전이 멈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서 타임캡슐처럼 관광지처럼 한 거예요. 그럼 여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해서 나름대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국가유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블럭과 건물들이 일괄적으로 근대유산이 되는, 경북 영주도 군산 그렇고 하는 식으로. 판교가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옛날 중대본부, 뭐 이거는 정미소, 예쁘죠 나름대로 이런 느낌들이죠. 이거는 옛날 판교극장. 이게 또 앵커스토어로 쓰일 것 같더라고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는 동네라서 서천 같은 데는 올해 너무 이제 전망이 없다 보니까 올해 관광으로 치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산 모시할 때 한산이 서천이거든요. 한산 소곡주 이런 거 살아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하지만 좀 안타깝죠. 이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여기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북한이 너무 가까워서. 80년대에도 아산에 제철회사를 못 만들었으니까.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는데 서해안은 최전방인데 이런 기관산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개혁개방과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가능했던 미래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 틈을 타서 인천공항이니 일산 운영신도시, LG디스플레이 파주, 그리고 새만금인 건데 개혁개방을 타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신냉전도 왔고 다시 서해안과 이제 DMZ 부분이 국경으로서 기능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게 요즘 제 주장이기도 한 거고. 그렇게 큰 틀로 움직이는 걸 흐름을 보시고 지역에 가서 그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힘을 길러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월급쟁이 부자들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 지도입니다. 미래의 삼각형. 화성이라고 했을 때 동탄만 있는 게 아니다. 평택이라고 할 때 지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천안은 호두과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산은 이수신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미래의 한국의 먹거리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냥 저기 뭐랄까요 기획부동산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서부 평택 같은 데 기획부동산 설쳤습니다. 근데 설칠 때 이유가 있어요. 옛날 말죽거리에 부동산 많았던 것처럼 허위도 있지만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니까 여름 휴가철 맞이해서 차 타고 가실 거 아닙니까? 열차를 타든 차를 타든 한 번 정도 핸들 꺾어서 국도로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부수부수 솟아나온 아파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저기 저런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궁금하게 여겨보시고 한번 가보시고 부동산 들려보시고 하면은 많은 식견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답사가니까 답사가로서 썼던 이유는 한국 지난 100년간의 상전벽해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이 강화도부터 서천까지의 경기도와 충남의 서해안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지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닷길이 있다가 끊기고 바다였다가 공단이 되고 이런 변화들이 너무 극적이더라고요. 한 답사가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인상적이어서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정리를 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이런 산업적 투자 측면 말고도 관광지로서의 매력적인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촬영 와주신 김시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매번 책 나올 때 불러주셨는데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